예, 다음은 비지도 학습을 적용한 유사 금형 설계도면 검색을 주제로 위세하이텍 연구소 김현아 선임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맡게 된 위세하이텍 김현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끝나고 브레이크 타임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비지도 학습을 적용한 유사 금형 설계도면 검색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미지를 딥러닝을 이용해서 검색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발표드릴 목차는 먼저 금형 산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고 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그리고 딥러닝을 왜 굳이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구현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형이라는 거는 자동차 범퍼가 있으면 이 범퍼를 생성하는 틀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형 산업은 제조업의 제조업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보통 대량 생산을 위한 다분종 소량 생산 산업으로 자동차, 전기, 전자, 반도체, 통신기기, 생활용품 산업 등이 금형 전반 산업에 속합니다. 대한민국 금형 기업의 97%가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형 산업은 세계 생산 5위, 해외 수출 2위로 국가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업의 특징은 중소기업 간의 협업이 많다는 건데요. 이렇게 협업이 많을수록 데이터 관리 및 공유 시스템의 중요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많다 보니 이런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주 지방 사업으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및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형의 국가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반적인 금형 프로세스에서 위세하이텍은 견적, 설계, 가공의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빠른 견적 대응과 설계 오류 최소화, 그리고 최적의 가공 조건을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계 단계에서의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설계 방식은 각 개인의 노하우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형 설계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잦은 인력 변동과 데이터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설계 시간이 증가하고 오류가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생산 전반에 과도한 리드 타임이 발생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빅데이터 시스템은 설계 데이터 관리 기능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유사 설계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 설계 오류와 중복 작업을 최소화하여 설계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사 설계 데이터 검색 방식은 이렇게 제품 도면이 들어오면 이 제품의 특징을 추출해서 과거 유사한 제품 도면을 찾는 방식입니다. 먼저 약 2분간의 시스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 상품 관리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할 상품에 대한 상품명을 입력하고 관련된 설명, 그리고 회사명을 등록합니다. 그런 다음 개인 PC에 있는 3D 설계 도면을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설계 도면이 클라우드로 옮겨지면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설계 도면을 클릭하면 이 설계 도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있는 찾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설계 도면과 유사한 설계 도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사한 설계 도면을 찾으신다면 선택을 해서 상품 도면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그와 관련된 금형 도면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계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이 이미지 검색 모델을 구축을 하는데 딥러닝을 사용했습니다. 왜 딥러닝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자리에 가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존 검색 방법이 있는데 왜 이미지로 굳이 딥러닝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텍스트 검색을 사용해 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받아보니 이 설계 도면에 대한 제품명, 소재, 크기 정보와 같은 기본적인 메타 정보들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에 데이터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설계 도면 내부에 보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생성하는 메타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프로그램마다 다 다르게 생성이 되고요. 저희가 만약에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지만 저희는 여러 개의 중소기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 기업마다 다른 형식의 데이터에서 동일한 메타 정보를 뽑는 것은 거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을 하나의 이미지로 보고 이미지 검색 방법을 사용하였는데요. 보통 이미지 검색 방법은 이미지가 굉장히 고차원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차원으로 축소해서 이 축소된 걸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비교하는 방식 중에 가장 흔히 사용하시는 게 JPEG 기술인데요. 이 논문에 따르면 JPEG 기술보다 딥러닝 기술이 이미지를 훨씬 더 잘 보존하면서 축소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메타 정보를 만들지 않고 쉽게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성능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딥러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구현하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습을 하면서 전반적인 프로세스에서 모두 문제가 있었는데요. 먼저 학습 전에서는 적은 데이터와 이상한 데이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학습 중에서는 과연 우리한테 맞는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학습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학습 후에서는 유사하다고 나온 이미지가 정말로 유사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학습 전 가장 큰 문제는 적은 데이터였습니다. 저희가 현재 한 개의 기업에서 174건의 설계 도면을 얻었는데요. 향후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 향후 10개의 기업에서 데이터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2,000건 정도를 수집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수는 실제로 이미지 인식을 하는 챌린지에서 훈련 데이터로 사용한 약 120만 건과 700배 정도가 차이 나는 데이터 건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 데이터를 조금씩 변형해서 데이터 개수를 늘리는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방법은 2D 이미지를 조금씩 옆으로 이동하거나 확대 축소하거나 회전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늘리는 방식인데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2D 데이터가 아니고 설계 도면 3D 데이터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늘릴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3D를 2D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3D를 7가지 방면에서 캡처를 하면은 데이터가 7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12,000건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여서 한 번 더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거는 각 이미지에 대해서 각도, 수평 이동, 수직 이동, 확대, 축소, 뒤집기 등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였고요. 추후에 모든 기업에서 데이터를 받았을 때 약 870만 건이 수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저희가 학습을 할 때 사용한 데이터 건수는 87만 건입니다.
그리고 학습 전에 또 다른 문제는요. 이상한 데이터인데요. 저희가 이상한 데이터라고 한 이유는 설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지만 저희가 인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난감한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부품 설계 도면일 경우에는 이 부품이 자동차의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가 설계 도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3D 도면을 2D 이미지로 변환한다면 이렇게 이미지가 캡처됩니다. 여기 기준점이 여기 점으로 표시가 되고요. 부품이 정말 조그맣게 표시가 돼서 이런 거를 활용을 하는 데에는 이 상태로 활용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데이터가 얼마 없다 보니까 데이터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3D 도면 보정 작업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설계 도면을 STP 파일,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파일로 변환을 한 다음 떨어져 있는 포인트나 라인을 제거해서 부품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편집하는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학습 중의 문제는 네트워크 구조, 즉 어떤 모델을 선택할까가 문제였는데요.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챌린지에서는 이미 사람이 인식하는 수준 정도의 모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모델을 그대로 사용을 할까 했지만 여기 클래시피케이션은 분류 목적을 위한 모델이었고 저희는 이미지 특징 추출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 목적 자체가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모델로도 특징은 어떻게든 추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이건 지도학습 기반으로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라벨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기본적인 메타 정보가 없다 보니 라벨링 데이터가 없어서 저희가 생각한 해결 방안은요. 비지도 학습의 오토인코더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토인코더는 인풋 이미지와 아웃풋 이미지가 동일할 때 사용하는 모델이고요. 이렇게 모래시계를 옆으로 뉘어놓은 것 같은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습한 방법은 첫 번째로 이 오토인코더 전체를 모델을 학습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이미지 특징 벡터를 추출하고 이 벡터 간의 유사도를 비교해서 유사 이미지를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전 앞에 지도학습 기반의 이미지 분류 모델의 네트워크 구조가 너무너무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코더 부분, 앞단 부분을 VGG 모델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여기 끝에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부분을 뗀 다음에 디코더 부분을 똑같이 VGG로 생성을 해서 VGG 오토인코더 모델을 생성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모델 구조만 같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가중치들이 얼마나 잘 학습됐는지가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이미지넷에서 사용된 모델의 가중치들도 가지고 와서 학습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지만 이미지넷은 일상 사진을 학습한 모델입니다. 근데 저희는 설계 도면을 학습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도메인이 너무 달라서 그대로 사용을 하기에는 잘 학습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CNN의 학습 이론을 보시게 되면 입력과 가까운 레이어에는 엣지나 이런 전체적인 구조, 우리가 하나하나 보는 엣지 같은 것을 판단하고 중간의 레이어에서는 부분적인 부분을 판단하고 끝에서는 전체적인 오브젝트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VGG의 초기 단 레이어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습 결과로는 현재까지 학습한 결과로는 이렇게 형태적인 부분을 모두 찾아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달라도 형태가 비슷하다면 찾아낼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학습 중에 생긴 문제인데요. 학습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현재 87만 건을 한 번 전체 학습하는데 4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10,000번을 돌려도 최적의 값이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 9년이 걸리게 됩니다. 이 시간을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과제 종료하고 6년까지 학습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
물론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더 높이거나 GPU를 더 쓰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 시간을 줄일 수는 있지만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건 정말 큰 문제거든요. 저희가 10기업에서 870만 건을 하게 된다면 90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우선 학습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방법이 배치 학습이 아닌 온라인 학습 방법인데요. 우선 학습 서버와 예측 서버를 따로 두고 학습 서버는 지속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은 모델이 나온다면 예측 서버로 모델을 넘겨서 새로운 모델을 넘겨서 서비스를 계속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계속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텐서플로우의 텐서보드를 이용해서 학습 진행 그리고 파라미터 변화 그리고 이미지 복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후의 문제인데요. 과연 유사하다고 어떻게 판단할까의 문제입니다. 현재까지의 저희의 의견은 검색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n번의 학습과 비교 검증을 계속하면서 모델을 튜닝을 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딥러닝의 치명적인 한계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나온 결과인데요. 이 이미지와 유사하다고 나온 이미지가 저희가 보기엔 조금 유사하네라고 해서 0.93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했는데도 0.83이 나왔고요. 이거 완전 다른데 라고 했는데도 0.736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차라리 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딥러닝은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스템에서 피드백이라는 란을 하나 구성을 해서 사용자가 이거 필요 없어 라고 체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사후 필터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추후에 학습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였고요. 문제를 조금 제가 너무 빨리 얘기해서 너무 이해를 잘 못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전에는 데이터 부족 문제를 저희는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87만 건을 현재 달성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학습 중에서는 컨볼루션 오토인코더를 이용해서 모델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배치 학습이 아닌 온라인 학습으로 지속적인 새로운 모델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후에서는 딥러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피드백도 같이 활용을 해서 저희가 유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학습 전에는 이미 데이터를 불려놨더니 이게 이제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할까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습된 이미지는 없어도 된다. 그러면은 학습된 이미지는 차차 지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까 안 할까 이제 좀 더 연구를 해야 하고요. 학습 중에서도 좋은 모델과 최적의 파라미터를 어떻게 찾느냐가 하나의 문제입니다. 요즘 오토ML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이용을 해서 좀 더 나은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속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는 하드웨어도 있고 온라인 학습 방법도 있지만 네트워크 구조를 조금만 바꿔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학습 후에서는 피드백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검색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딥러닝이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다 모든 걸 자동으로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발자들은 엄청난 반복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 반복 작업을 줄이고자 솔직히 이거는 저희 편하고자 만드는 프로그램인데요. 하이퍼 파라미터만 수정하면 전체적으로 다른 거는 수정 안 하고 전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개발 중에 있고 나중에 뭔가
딥러닝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오게 된다면 저희가 이거를 와이즈 프로핏에 넣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설명 고맙게 들었고요. 그 아까 알고리즘 말씀하실 때 VGG나 CNN 말씀하셨는데 네. 텐서보드도 말씀하시고 네. 혹시 그 지금 사용하시는 코어가 자체 개발하신 건지 아니면 저희는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성능이 하드웨어 디펜던시가 굉장히 커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트레이닝하려면 네. 진짜 빵빵한 하드웨어가 필요할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점 어떻게 보완하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추가적으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법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오토인코더가 그냥 분류 학습보다 훨씬 학습량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점을 솔직히 우리는 이미지 추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걸 복원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단 부분의 가중치를 뒤에 단 부분에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학습할 수 있는 양이 2분의 1로 줄게 됩니다. 뭐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먼저 적용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면 뭔가 저희가 이제 다른 코어를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드웨어를 조금 늘린다거나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피드백 그걸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결과에는 유사도가 몇 프로 이상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유사도 어느 정도에서 끊으면 네. 충분히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왜 피드백을 썼는지 한 가지가 있고요. 네. 예, 그 두 번째 질문이 그 3D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미지 개수가 작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네, 네, 네. 그렇게 된다면 그 하나의 동일한 제품이지만 이미지는 다 다른 형태일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검색되는 검색의 목적은 네. 그 어떤 제품 하나가 10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넣는 건가요? 아니면 10개를 다 놓고 그 10개와 유사한 다른 3D 도면을 찾는 건가요? 그 두 가지만 좀. 첫 번째 질문이 죄송한데 뭐였죠? 유사도 기준을 정하면 되는데 왜 저희가 지금 1차년도 프로젝트를 열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사도를 이렇게 보고 엄청 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모델을 계속 바꾸다 보니까 모델을 그 기준을 정하려면 모델을 정하고 나온 결과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현재는 모델을 계속 바꾸고 있는 과정이어서 만약에 추후에 일관적인 모델이 선택된다면 그런 방법을 적용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두 번째가 네, 두 번째 질문은 그건 유사도를 계산할 때의 문제인데요. 일단 모든 데이터에 대한 유사도를 다 계산을 합니다. 모든 쌍 간에 하고 그리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유사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미지에 대해서 유사한 결과가 나오고 똑같은 동일한 이미지에 대해서 또 유사한 결과가 하나씩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제품을 올리면 7개의 이미지가 올라가고 7개에서 하나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동일한 제품들이 있으면 그거를 먼저 추천을 해줍니다. 7가지 방면에서 다 유사한 한 가지 제품을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을 지금 고려하고 있고 저희도 그 문제가 있어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을 하는 건데 지금은 현재 테스트 중이라서 발표를 안 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7가지의 이미지를 다 붙여버리면은 하나의 이미지가 되잖아요. 저희가 그 구성 방법을 해서 이 7가지의 이미지를 하나로 붙여서 학습을 돌리고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네, 저도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검색을 하기 위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원본 이미지를 벡터 피처를 이제 추출해서 그거를 인풋 노드로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그걸 3D 이미지에서 추출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 2D로 2D로. 스샷을 다 떠가지고 네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혹시 이제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내기, 이 정도 정확도,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그 인풋 노드랑 몇 개 층을 사용을 했는지 혹시 공개가 가능하신가요? 저희 VGG 오픈된 그 구조를 우선 그대로 사용하였고요. 레이어가 지금 한 1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도까지 그대로 사용하셨나요? 네네. 해상도까지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VGG는 사용하셨다는데 네. 그 파인튠 하신 건지 아니면 트랜스퍼 러닝 한 것인 건지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혹시 VGG넷 말고 이제 RES넷 같은 것도 사용을 해보셨는지랑 네. 그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 말씀하셨는데 네. 굳이 그 디코더까지가 다 필요한지 인코드한 다음에 그 안에서 벡터에서 유사도 구한 다음에 유사한 이미지만 도출하면 더 단계가 간단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디코더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 레이어에서만 이미지넷에서 사용한 가중치를 고정을 하고 뒤에 부분은 다 저희가 재학습했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시나요?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 제약하시다는 제거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RS넷 같은 것도 네, 사용해봤습니다. 사용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레스넷 같은 경우에는 엄청 깊잖아요. 레이어가 엄청 깊다 보니까 학습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거를 변형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디코더를 왜 하셨냐라는 질문이었잖아요. 저희 실제로 말씀하시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을 할 때는 전체를 우선은 다 해야 하니까 전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로스 값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인풋 이미지와 아웃풋 이미지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로스 값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할 때는 전체를 다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이용을 할 때는 인코더 부분만 떼서 따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코더 부분의 가중치만 학습을 하고 그거를 디코더에 그대로 적용을 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